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진도는 이번 시간이 마지막인데요. 박영철의 후기 비평을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영철의 실제 비평 중에 정지용의 유리창에 대한 비평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박영철이 개념적으로 표현한 체험과 변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비애의 체험물로 보았습니다. 감각을, 유리창에 나타난 미묘한 감각을 그의 비애의 체험물로 봤으니까 비애가 원천이고 감각은 그 결과물입니다. 이 감각은 언어를 통해서 표현됐겠죠. 표현된 결과 이 감각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에 이미지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유리창에 이 감각은 이 결과물입니다. 이미지로 나타난 결과물. 비애는 이 이미지를 만든 어떤 감정에 해당되는 거겠죠. 언어 이전의 상태입니다. 이때 비애는 강렬한 감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영혼의 미분자의 파동으로도 표현되는 어떤 요소입니다. 정지용은 아마 어떤 비애를 느꼈기 때문에 이 시를 썼고 이 이미지로 그걸 표현해. 유리에 나오는 여러 이미지들이 있죠. 유리도 있고 입김도 있고 산새도 있고 우리가 이 작품의 수강생들도 다 읽어봤을 테니까요. 또 별도 나옵니다. 그죠? 이런 다양한 이미지들이 등장하는데 비애는 그러니까 언어 이전의 체험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체험과 변용 두 가지로 지금 나누어 본다면요. 그러면 이 체험은 강렬한 감정이라고도 표현되고 영혼의 파동이라고도 표현됩니다. 미분자의 그죠? 파동입니다. 시의 원천에 해당되는 것이고 즉 언어로 표현하기 이전의 충동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비애나 감정이나 영혼 같은 이런 체험적 요소는 시인에게 호흡과 맥박의 변동을 가져다 주는데 시 창작을 해본 사람들은 내가 시상에 사로잡혔을 때의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때는 평소에 뭡니까? 호흡이나 맥박, 즉 몸의 상태가 아닌 거죠. 뭔가 긴장한 상태.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그렇게 몸에 긴장을 가져다 준 원인은 뭡니까? 비애 혹은 감정, 영혼에 뭔가 비애가 생겼기 때문이죠. 정지용은 이 변화된 호흡을 호흡으로 표현함으로써 변설 이상의 시를 놨다. 그러니까 변설 이상의 시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정지용의 이 유리창을 제시한 것입니다. 영혼이 형상을 바꾸어 새로운 육체로 태어난다. 이게 환생인데 불교의 환생설을 예를 들어서 정지용의 비애가 유리의 형체로 이미지로 나타났다. 이걸 이제 변용의 차원이죠. 변용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비애가 유리로. 그러면 비애는 체험에 해당되고 유리는 변용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지용 유리창에서는 이미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변용의 결과로서는 이미지가 산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영철의 이 후기 비평에서 우리가 박영철도 그냥 단순하게 뭐 낭만주의다. 뭐 이렇게 낭만주의 문학관을 가졌다. 이렇게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세밀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이마도 김기림도 세밀하게 접근해야 되지만 박영철을 단순하게만 그냥 문해사조적으로 낭만주의다. 낭만주의 비평가다. 뭐 혹은 뭐 순수 문학이다. 이렇게만 단순히 평가하면 안 된다.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변용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 이전의 충동이
언어로 표현된 형태까지를 다 포함한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변형은 엘리어트가 말한 객관적 상관물과 유사하다. 오히려 엘리어트의 이 이론하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자, 객관적 상관물에 대해서 쉽게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면 낭만주의 문학관과 역시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낭만주의에서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감정의 자발적 분출, 자연스러운 분출이죠. 그걸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바꾸면 조작이 되니까요. 그죠? 인위성이 가미되니까. 그러니까 생각은 생각대로, 감정은 감정대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그냥 진솔하게 표현하는 거, 거기에 감동이 있다고 생각하고 독자들도 거기서 시인이 느꼈던 그 감정을 그대로 전달받고 자기도 감정적으로 그죠? 감동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엘리어트 같은 모더니즘 시인들은 그것은 소박한 생각이다. 그건 전 시대에 19세기 이전에 주로 가능했고 현대인들의 이 체험은 그리고 지적인 정신의 이 경험은 이제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양해져서 그렇게 감정을 직접 표현한 것 가지고는 감동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왜냐하면 감정은 주관적인 요소니까요. 그래서 감정을 슬프고 슬프도다 이렇게 표현하면 현대 독자들은 슬픈 느낌을 못 갖는다는 겁니다. 슬픈 감정을 못 갖는다는 거죠. 왜? 그건 주관적 표현이니까. 현대 사회 속에서 현대인들은 계속 과학적 세계관 속에서 객관적 사고방식을 갖게 되니까요. 주관적 감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인이 체험한 그 감정을 독자가 다시 체험할 수 있게 하려면 간접적인 방법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고. 그 간접적인 방법이 뭐예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미지점 시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미지로 간접적으로 대신 표현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엘리어트가 말한 객관적이란 말이 나옵니다. 감정을 주관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으로 그걸 바꾸어서 표현해야 된다. 무엇으로? 이미지로. 이미지는 객관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귀다가 이별을 통보받고 슬프게 혼자서 집에 돌아가는 사람의 감정을 시인이 표현한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여러 번 이제 예를 드는 것인데, 슬프고 슬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낭만주의 시인들의 방법이라면, 현대 시인들은 그렇게 표현해서는 독자들이 전혀 그런 슬픈 감정을 느낄 수 없으니까, 겨울 하늘에 진눈깨비 두어 개 흩날리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치면, 그 겨울 하늘은 황량하잖아요. 그게 한방눈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진눈깨비가 두어 개 이렇게 흩날리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황량한 느낌을 주죠. 더 허무하고 허전한 느낌을 주고 쓸쓸한 느낌을 주죠. 그러니까 쓸쓸하다는 표현을 쓸쓸하다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고 진눈깨비 두어 개 날고 있다 이렇게 겨울 하늘에 표현해야 그게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인데 직접 감정을 표현한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미지로 표현함으로 해서 그 이미지가 객관성을 갖는다. 상관이란 말이 뭐예요? 상응하는 어떤 객관적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이미지가 그렇다. 이게 단순히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이미지입니다. 진눈깨비가 오히려 쓸쓸한 감정을 독자들에게 잘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독자는 그 진눈깨비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그 쓸쓸한 그 외로운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감정을 직접 표현해서는 느끼지 못하지만 이게 바로 이미지점
시의 방법론이고 그 방법론을 핵심적으로 말하는 엘리어트의 개념이 객관적 상관물 이론입니다. 단순히 얘기하면 이미지 이론입니다. 그래서 현대시는 이미지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정지용이 그 방법론을 가지고 유리창, 정확하게는 유리창이 아니라 유리창 1입니다. 왜냐하면 유리창 2라는 작품도 있기 때문에 그냥 유리창이라 그러면 안 되고 유리창 1이라는 작품입니다. 바로 이 방법론을 가지고, 그죠? 자식이 일찍 죽은 그 슬픈 감정을, 그죠? 슬프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이미지로 대신해서 표현을 했죠. 입김이라든지 유리라든지 산세라든지, 그죠? 폐혈관이라든지 이런 이미지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독자가 그 슬픈 감정을 추체험하게 만드는 그 이미지점의 방법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박영철이 지금 변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정지용의 유리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대목을 보면 오히려 낭만주의 이론이 아니고 엘리어트의 이미지점 이론에 거의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변형의 개념은요. 그래서 박영철도 상당히 그 이론적 발전을 지금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설명한 것입니다. 객관적 상관물은 시인의 사상과 감정을 온전히 표현하고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물, 이게 이미지입니다. 을 통해 형성해야 된다. 그래서 감정을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대시는요. 이미지점 시인들이 그렇게 주장한 것이고 이것은 T. 휴메의 반낭만주의, 에즈라 파운드를 중심으로 한 이미지점. 아까 에즈라 파운드 소개했죠? 엘리어트의 스승에 해당됩니다. 엘리어트가 파운드에게 많이 배웠어요. 시를. 이 휴메의 반낭만주의. 자, 반낭만주의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가 김기린과 이마의 초기 비평의 공통점은 반낭만주의잖아요. 그건 바로 이제 이 이미지즘이나 모더니즘 시와 통합니다. 객관적 상관물도 바로 반낭만주의예요. 감정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감정을 직접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소박한 시고 그건 현대인들에게는 어필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물론 이런 이론들은 다 우리 수강생들이 자기 문학적 입장에 따라서 평가하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건 자기 입장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영혼은 그 자체는 말을 가지지 않으며 감정은 다만 하나의 온전한 상태다. 자, 이 지점인데요. 박영철이 여전히 표현 이전의 충동에 주안점을 두고 있죠. 영혼은 아직 말을 가지지 않았는데 그럼 언어 이전의 이 영혼도 중요하죠. 박영철 이론에서는. 감정이 중요한, 그러니까 낭만주의 이론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버리고, 그죠? 언어 표현에만 중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제시하는 거죠. 체험과 변형. 둘 다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박영철 후기 비평의 과제는 이 두 가지의, 그죠? 관점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에 있었습니다. 이쪽에 초점을 두면 언어 표현이, 그죠? 약해지고, 언어 표현에만 초점을 두면 체험이, 즉 영감, 감정, 이것의 강조점이 약해지니까 이 둘 다를 어떻게 중시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과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 거죠. 어떤 표현을 했어요? 감정은 다만 하나의 온전한 상태라는 표현을 왜 했겠어요? 체험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했겠죠. 언어 표현 이전에도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면, 감정이. 그 완전한 상태다. 체험이 중요하니까, 영감이 중요하니까. 자, 그런데 이 관점은 표현된 시란 반드시 길이를 가진 시간에 연장되는 것이다. 이건 작품이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이 상태의 감정은 반드시 어떠한 형체에 태어나야 그 표현을 달성한다. 이 표현은 보세요. 이미 완성된 게 아니죠. 이 감정은, 상태 감정은 어떤 형체에 태어난다는 것은 언어 표현을 거쳐야 표현을 달성한다 그랬으니까 이 말에는 언어 표현 과정에서 감정이 완성된다, 체험이 완성된다,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두 관점 사이에 사실은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독려하는 것입니다. 왜? 이 둘 다를 강조해야 되는 것이 자신의 지금 입장이니까. 그래서 미묘한 이율 배반성을 발생시킨다. 이런 것을 이제 연구자가 혹은 비평가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텍스트에서. 어떤 시인의 시작품에서도 찾아낼 수 있지만 어떤 비평가의 비평작품에서도 우리가 이런 어떤 딜레마가 있구나. 이런 고민이 있구나. 이런 모순이 있구나. 이율 배반성이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미묘한 지점에서 그러나 물증 없이 얘기해서는 안 되니까 물증을 가지고 찾아내야 됩니다. 모순과 균열은 초기 비평에서도 발견되는데 후기 비평에서 더욱 이 균열이 부각된다. 왜 그럴까요? 체험을 강조하는 관점과 변형을 강조하는 관점 사이에서 그런 균열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 균열을 아는 채 창작 과정을 탐색함으로써 이걸 넘어서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최종 결과는 어느 평론에서 나타난다고요? 시적 변형에 대하여. 나는 그래서 뭐라고 할까? 이율 배반성을 극복하려는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나중에 가서 그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평가하기로 하고, 이제 어레시단 총평을 살펴봤고요. 이제 그 다음 평론입니다. 기교주의 설의 허망입니다. 이것도 김기림 이마와 지금 한창 뭐예요? 논쟁을 벌이고 있는 과정에서 이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왜 이런 제목을 썼나 하면요. 기교주의라고 하는 따옴표를 붙였잖아요. 이 단어를 김기림이 제일 먼저 썼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대받아치면서 임하가 기교주의라고 김기림이 표현한 거에 대해서, 그죠? 모더니즘 시인들, 김기림을 포함해서 또 비판하면서 이 용어를 그대로 썼죠. 그래서 나중에 연구자들이 이 논쟁을 기교주의 논쟁이라고 붙인 것도 이제 이 용어가 계속 핵심적으로 사용되기 있기 때문인데, 이 평론에서 박영철은 이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김기림을 비판하고 임하까지도 비판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사용했던 그 기교주의라는 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즉 의미로 보면 기교주의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기술주의라고 표현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박영철은 기교주의의 기교 대신에 기술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다. 이 기술은 표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제,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제를 구사하는 능력이다. 자,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해야 되고, 이 기술은 간단히 얘기하면 언어 표현의 능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박영철의 자신이 체험과 변형 사이에서 변형에 해당되는 것이죠. 변형의 능력, 이것이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교주의라고 사용했던 그 단어가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이 논쟁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제대로 되려면 우리는 이제 더 객관적으로 김기림이 사용해서 이마도 그렇게 사용하고 했던 기교주의 대신에 기술주의라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정확한 지금 관점인지 이것도 우리가 다시 평가해야 되겠죠. 연구자들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박영철은 기술 개념을 중심으로 언어 표현의 문제를 계속 천착하게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교주의 설의 험한 같은 글도 큰 맥락에서 보면 자신이 후기 비평의 핵심 과제인 체험과 변형이라는 두 가지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교주의 논쟁 이걸 살펴보니까 이 기교라는 단어 대신에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자, 이제 해석을 좀 해보면 박용철은 표현의 매제인 언어를 조잡한 인식의 산물로 본다. 왜 조잡한 인식의 산물이에요? 표현 이전의 충동이 더 중요한 거죠. 그걸 언어로 완벽히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잡해지죠. 그죠? 체험은 완벽히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런데 가능한 가장 체험에 부합하는 표현을 하도록 능력을 개발해야 되겠죠. 시인이라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일단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박용철은 표현 이전의 충동을 더 중시하면서도 언어 표현의 문제를 천착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언어의 개조와 형의 발명이다. 언어를 얼마나 개조해야 되느냐. 일상 언어를 사용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변설이 되잖아. 이마가 얘기하는 변설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언어를, 일반 언어를 시의 언어로 얼마나 갈고 닦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개조죠. 형도 발견해야 돼요. 그죠? 시각적 형태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박용철은 기술, 수학자로서 시인의 계획된 기술을 강조하게 됩니다. 언어 표현에는 이런 개조와 발명이 필요하니까 이런 개조와 발명은 거의 뭐 김기림이 얘기했던 제작으로서의 시에 해당되죠. 그죠?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박용철의 이론도 사실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기술가, 수학자로서의 시인의 계획된 기술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서 구사해야 되고요. 언어의 성능을요. 표현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제인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인 기술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계속 이제 충돌합니다. 균열이 일어납니다. 이율배반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기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영혼과 영감, 생리적 필연성이라고 하는 이 자신의 관점하고 또 충돌하죠. 그래서 표현 이전의 충동, 그것은 생리적 체험을 중시하는 것인데 그러한 관점과 이건 이전부터 가져왔던 관점입니다. 언어 표현에 아주 계산된 기술을 중시하는 관점 사이에 새로운 관점이에요. 사이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난다. 이것이 이제 박용철 비평의 딜레마인데 그러나 딜레마를 즉 이율배반성 모순을 갖더라도 뭔가 새로운 어떤 착상을 가지고 새로운 비평을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하죠. 이런 이율배반성과 모순과 충돌을 가지지 않으려고 그냥 누구나 생각하는 상식적인 이론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나은 거죠. 그죠? 균열과 충돌과 모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천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론이 나오는 것이고 더 수준 높은 비평이 나오는 것이니까요. 다만 모순과 균열이 있다고 해서 오히려 모순과 균열이 없는 작품, 비평이 더 좋은 거다. 이렇게만 단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박용철은 언어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아니라 표현 이전의 충동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논리로서 이 딜레마를 해요. 자, 이거죠. 언어 이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다. 감정이든 영혼이든 영감이든 그게 바로 이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아마 박용철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체험도 살리고 표현도 살리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교주의설의 허망이에요. 이걸도. 그러나 필자가 고집하는 관점은 이것이 우성적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자가 뭐예요? 우연할 때 우자입니다. 우연. 우성이라는 것은 우연히 성립했다는 겁니다. 우연히 성립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 감정과 영감이 있어요. 혹은 뭐 비애도 해당돼. 구체적으로는 비애 같은 거죠. 감정이나 영감이 있어. 정지용의 유리창이 이제 비애가 그죠? 유리로 변형됐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유리로 혹은 이미지로 이걸 언어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전에 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성적이지 않다.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다. 우연히 성립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 보세요. 최초의 발염, 보통 우리가 착상이라고 하는 그런 거다. 염이 생겼다는 겁니다. 염이 발생했다. 최초의 발염 속에 의식적은 아니나마 모든 세부가 결정되었느냐 아니냐, 조각이 완성될 때 조각이 나타날 형태가 먼저 내 속에 원본 모양으로 있었느냐 아니냐, 이렇게 형이상학으로 문제를 끌고 가는 것도 아니요, 제작 과정 중에 일어나는 발전 수정에 목매하려는 것도 아니다. 자, 그러니까 제작 과정 중에 발전되고 수정되는 것도 인정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복잡한 얘기인데
상당히 그러나 이것은 이론 비평에서는 문학 비평에서는 중요하죠. 오히려 최초의 일점은 제작 과정에서 비판적 발전을 필수로 하는 것을 인한다. 비판적으로 발전이 된다는 겁니다. 수정 완성된다는 겁니다. 다만 모든 출발점으로 한 인간적 충동을 설정하려 한다. 그래서 인간적 충동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는데 수정 변형이 있더라도 그것은 완전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이 우성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성적인 걸 인정하게 되면요, 그 이전의 상태가 완전한 상태가 아니죠. 불완전한 상태에서 최종 언어 표현 과정에서 완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표현 이전의 단계를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성적이지 않다는 표현도 쓰고 그 이전 상태가 완전한 상태라는 표현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일종의 딜레마 같은 것인데, 자, 조금 더 읽어봅시다. 우성적이란 우연적 계기를 의미하는데, 언어 표현의 기술이 우성적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은 표현 이전의 충동이 그 자체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상태를 의미하고, 또 언어로 표현되는 과정이 인과적 필연성을 가진다. 이런 뜻입니다. 우성적이지 않다는 것은 필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뭐와 뭐 사이에? 원인과 결과 사이에. 원인이 뭐예요? 체험입니다. 결과가 뭐예요?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필연성으로 묶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낭만주의 이론과 이미지점 이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걸 어떻게든 묶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균열이 있으니까 그걸 묶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은 표현 이전의 충동과 언어 표현의 기술이라는 두 관점 사이에서 요동하는 박용철이 전자의 비중을 두고 후자를 포섭한다. 어디에 비중을 둬요? 체험의 비중을 두는 겁니다. 왜? 이건 완성된 상태다. 그 영감 자체가. 우성적이지 않다. 즉 필연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는 자체 내 모순을 무마하기 위한 무리한 논리적 규정을 시도함으로써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는, 이건 내가 하는 평가입니다. 박용철은 그런 노력을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해결하려고 했는데,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 그것은 사실은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시의 표현 기술이 우성적이지 아니어야 한다는 주장을 무화시키는 것이다. 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오히려 최초의 일점은 제작 과정에서 비판적 발전을 필수로 하는 것을 인하했다면, 수정 보완된다는 걸 인정했다면 그 이전의 상태가 완전한 상태라고 말하는 것과는 모순되잖아요. 완전하다면 수정 보완이 된다는 것이 어떻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둘 다를 지금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은데, 박용철은 아무튼 어떻게든 이걸 봉합하려고 한다고 할까요? 묶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박용철의 이 비평적 딜레마가 바로 뭐와 뭐 사이에 있다? 체험과 변형 사이에 있다. 이 관점이 두 가지 다른 관점 사이에 있다. 그런데 이 딜레마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그걸 봉합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평의 수준을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도달하게 된다고요? 시적 변형에 대하여 라는 작품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보세요. 박용철은 이 균열을 해소하기 위해 체험과 변형의 개념을 집중적으로 탐색하게 되는데, 이 탐색은 박용철의 마지막 실론인 시적 변형에 대하여서 구체화된다. 그래서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 성화시킨 어떤 수준 높은 평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박용철 비평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공부할 이 시적 변형에 대하여 이걸 살펴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체험은 피 가운데로 용해한다. 피가 또 나왔어요. 피와 살, 아주
초기 박용철이 초기 비평부터 언급했던 거죠. 뭐 편지 글이든 어디든 시문학 창간에 대하여 이런 데도 나왔고 피. 자, 체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체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모든 체험은 피 가운데로 용해한다 그랬어요. 체험은 정신 머리에만 각인되는 게 아니고 몸에 피 가운데 완전히 피 속에 녹아든다는 겁니다. 피 가운데로 한낱. 요거는 이제 철자법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오식이라고 내가 봅니다. 한낱. 감각과 한 가지 구경과 구름같이 피어올랐던 생각과, 자, 감각, 구경, 생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한 근육의 움직임, 읽은 시 한 줄, 지나간 격정이 모두 피 가운데 알아보기 어려운 용해된 기록을 합니다. 피 가운데 모든 체험들이 다 녹아든다는 겁니다. 그게 뭐 잠깐 관찰했던 것도 있고, 구경했던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생각도 있고, 움직임도 있고, 근육의 움직임도 있고, 읽었던 시도 있고, 이게 다 어디에 용해가 돼요? 피에 용해가 된다. 이것도 역시 생리의 관점이죠. 혹은 신체적 관점이고, 이때 신체는 뭐 육체만을 의미하지 않고 정신, 영혼까지 포함된 몸입니다. 흙 속에서 어찌 풀이 나고 풀이 자라며 버섯이 생기고. 자, 흙에서 풀이 나고 꽃이 자라나고 버섯이 생기는 것은 일종의 비유인데, 변형을 이렇게 생물이 성장하는 것, 이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자, 이 변형은 시인의 시창작 체험을 염두에 둬야 돼요. 시인의 시창작 체험을 지금 이렇게 식물이 자라나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무슨 솜씨가 피 속에서 시의 꽃을 피어나게 하느냐. 자, 피가 바로 체험인데, 체험 속에서 시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변형입니다. 변형을 만들어내는 원예가. 자, 원예가라고 비유합니다. 원예가. 자, 김기림을 비롯한 모더니즘 시인들의 시를 뭐에 비유했어요? 의상사, 옷 만드는 사람, 패셔니스트에 비유했죠. 그것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이때 원예가는 긍정적인 뉘앙스로 꽃을 만들어내는 원예가다. 그 다음에 변종을 만들어내는 원예가. 변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변종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변종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변종과 변종은 좀 다르죠. 그러나 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변종, 체험을 시로, 즉 언어로 변종하는 과정은 꽃으로, 그죠? 돌멩이로, 도경으로 이렇게 변종하는 거니까 변종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때 변종이라는 단어를 열심히 나는 지금 변종이라는 단어가 와닿는데 왜 와닿는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음가는 창조자. 그는 실로 교묘하게 배합하느니라. 그러나 몇 곱절이나 더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이라. 자, 교묘하게 배합하고 변종을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것은 거의 모더니즘적인 관점입니다. 제작. 그런데 기다리라는 말도 여기다 썼어요. 이것은 뭐예요? 감정의 자발적 분출이죠. 조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인위적으로 조작해서는 안 되죠. 이 두 가지 관점이 지금 교묘하게 이 표현에 다 섞여 있어요. 교묘한 배합, 고한 기술. 자,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단어를 썼겠지. 기술이라는 단어를 아예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언어 표현에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시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되는 변종 발생의 찬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변종이 나왔어요. 자, 변종이 뭐냐? 내가 볼 때는 이것입니다. 변종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변종 발생이 된다고 했는데, 자, 아까 내가 존재 전환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꽃으로, 도경으로, 돌멩이로 이렇게 변종시킨다는 것은 존재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마치 이제 예를 들면 용이 된다. 변종되는 거죠. 존재가 전환되는 거죠. 내가 장미가 된다. 그죠? 거의 그 정도 얘기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변종이라는 얘기를 왜 썼을까? 변종은
두 가지 관점이 섞여 있는 거죠. 뭐예요? 자연 발생의 관점과 인위적인 관점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변종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변종을 만들어내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뭔가 인위적인 것이 가미된다는, 개입된다는 뜻이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종이라는 개념을 변종이라는 단어로 쓰는 이유는 그래서 변종 발생의 찬스라고 그랬어요. 자연 발생적인 요소와 인위적인 요소가 결합해서 변종이 생겨난다. 박용철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구사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봐야 지금 이 딜레마가 여기서 종합이 된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종 발생의 찬스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교묘한 배합이에요. 그리고 고안이에요. 기술입니다. 이 변종은요.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시적 변종에 대하여 이것이 몇 년도에 나왔냐면 37년 1월 달에 삼천리 문학이라는 잡지에 이걸 발표하거든요. 나중에 전집에 실립니다. 시적 변종에 대하여. 전집에 실을 때는 이걸 제일 먼저 실었어요. 자기의 대표작이라고 생각한 거겠죠. 전집 2권에 이것이 제일 먼저 실려 있습니다. 전집 1권은 시고 시전집이고 전집 2권은 자신의 평론들을 모아서 비평 전집입니다. 동강당 서점이라는 곳에서 나왔는데 이 서점에서 영인본으로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자가 한글로 안 고쳐지고 거의 그대로 이제 처음 발표됐던 그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동강당 서점 전집을 읽어보면 굉장히 한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죠. 영인본으로 한 것 같습니다. 새로 편집하는 게 아니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인용문은 체험과 변종이라는 중심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체험에 대해서는 앞에서는 체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체험은 피 가운데 용해한다. 구경, 생각, 근육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다 피로 용해된다. 다음에 두 번째는 변형에 대한 얘기예요. 피 속에서 시의 꽃을 피어나게 하는 것은 시 창작 과정이다. 그래서 이 변형을 기술뿐만 아니라 기다림이 요구된다.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 기다림에서는 의도적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적 필연성의 근거이기 때문에 교묘한 배합, 고안 기술이라고 말하면서도 참을성 있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이 서로 결합되어 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릴케의 체험과 변형, 릴케의 이론까지 이제 받아들입니다. 하우스만뿐만 아니라 이제는 릴케까지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평론을 쓰는 과정에서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징주의 실론까지 수용하고 시 창작 과정에서 표현의 문제를 천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나 하면 영혼, 영감, 감정을 독자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과 언어 표현의 관점을 강조하는 것 사이에 체험과 변형 사이에 상당한 종합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예, 시적 변형에 대하여라는 이 평론에 또 등장하는 글입니다. 박용철은 체험과 변형의 실론에 나무의 비유와 영감의 성장설을 도입하게 된다. 자, 영감은 역시 낭만주의 문학관의 핵심인데 이 영감을 통해서 시를 창작한다는 그 관점에 영감이 마치 태아처럼 뱃속에서 성장한다. 이런 개념을 아까 이전에 우리 박용철이 여러 번 비유를 했을 때 나무, 식물이 성장하는 것, 이 시 창작 과정을 비유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영감도 마치 식물처럼 성장을 한다. 그리고 나무를 비유한 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은 진실로 우리 가운데서 자라난 한 폭의 나무다. 시인을 나무에 비유합니다. 청명한 하늘과 적당한 온도 아래서 무성한 나무로 자라나고 장림과 담천 아래서는 험상궂은 버섯으로 자라날 수도 있는 기이한 식물이다. 이 버섯이라고 하는 비유는 이미 도경이라는 그죠? 비유로 나타났었죠. 변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도경에 대해서 얘기했죠. 나무의 비유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나무의 비유를 쓰면서 버섯의 비유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식물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만 기록하는 이상으로 그 기후를 생활한다. 자, 기록 이상의 생활. 자, 이거는 생리와도 연관됩니다. 생활 자체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시 체험과 상통하는 같은 맥락에 있죠. 꽃과 같이 자연스러운 시. 자, 꽃에 비유하고 시를 꾀꼬리같이 흘러나오는 노래, 꾀꼬리에 비유합니다. 이것은 도달할 길 없는 피안을 이상화한 말일 뿐이다. 비상한 노력, 고심과 노력이 아니고는 그 생활의 정을, 이때 정, 이건 일종의 정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압축해서 썼다고 볼 수 있죠. 영어로 표현한다면 에센스입니다. 정수, 생활의 정수를 모아서 표현의 꽃을 피게 하지 못하는 비극을 가진 식물이다 이랬어요. 표현의 꽃을 피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의 꽃을 피게 하지 못하는 비극은 여기 이 표현하고 연결됩니다. 도달할 길 없는 피안을 이상화한 말일 뿐이다 이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나무로 비유되고 식물로 비유된 시인은 표현의 꽃을 피우기 이전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체험과 변종 중에서 일단은 체험의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꽃을 피게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현재로는요. 자, 그러면 이게 꽃이 즉 언어 표현을 통해서 꽃이 피게 하는 과정은 이제 그 다음에서 나옵니다. 영감이 우리에게 와서 시를 잉태시키고는 수태를 고지하고 떠난다. 자, 수정이 됐습니다. 수태를 고지한다는 말은 임신이 됐다는 겁니다. 자, 영감이 처음에 시인에게 와서 잉태를 시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인은 그걸 성장시켜야 되겠죠. 아이가 10달이 되어야 아이를 산모가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품어서 성장시켜야 탄생시킬 수 있는 것처럼 그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영감이 바로 산출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시, 즉각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앞에서 여러 번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했죠. 기다림. 우리는 처녀와 같이 이것을 경건히 받들어 길러야 한다. 기름이 필요합니다. 성장시켜야 되죠.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기만 하면 소산이니까 생명이 그만 중단되는 것이죠. 이 잉태된 생명이 중단되는, 소산해버리는 이것은 기태. 기자가 기신할 때 그 기자입니다. 기한, 그죠? 기한 태반이다. 완전한 성숙에 이르렀을 때 태반이 회동그란이 돌아 떨어지며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개체는 탄생한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장면을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도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영감이 처음에 수정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시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기다림 속에서 아이를 임신해서 10달을 키우듯이 키워야 된다는. 만인은 다시
영감의 도움의 손을 기다려서야 이 장구한 진통이 끝을 맺는다. 잉태되는 즉 탄생하는 순간에도 또 영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 수정될 때도 잉태가 될 때도 영감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진통을 끝내고 탄생할 때도 영감이 필요하다. 그만큼 영감에 대한 강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감만 강조하는 게 아니죠. 그 이후의 기다림과 성장을 시키는 것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이 시인이 해야 될 일이다. 이런 것이죠. 이제 시인을 나무에 비유하고요. 나무에 비유하는 이유는 나무가 유기체적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또 나무는 기후나 환경, 온도 등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비의지적 수동성과 생리적 필연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비유가 박용철의 문학관을 적절히 표현하는데 효과적인 비유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생활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체험이니까요. 그래서 체험과 생리적 필연성을 강조하는 관점이고요. 비상한 고심과 노력이 아니고는 그 생활의 정을 모아 표현의 꽃을 피게 하지 못한다. 이것은 비상한 고심과 노력이 꽃을 피게 하는 데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적 변형에 대하여라는 글에서도 박용철은 체험의 중요성과 뭐예요? 변형, 즉 언어 표현의 중요성 두 가지에 다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종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비상한 고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표현의 꽃을 피게 하려면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기술이 중요하고 또 수련도 필요하죠. 시인으로서 언어 표현에 연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어 표현의 기술에 또 한쪽으로 치중하면 기술사입니다. 이 기자가 기이할 기자죠. 기이한 술수를 부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뭐 마술사도 기술사에 해당되겠죠. 요술, 마술, 뭐 타짜도 기술이 필요하죠. 그죠? 손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자를 잘 유념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기이한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언어 표현의 기술에 또 치중하면 기술사로 전락하니까 또 영감이 중요하죠. 즉 체험 단계가 또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의 체험으로는 시인이 안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영감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데 또 영감도 그것을 잉태하고 마치 키워야 되는 진통의 과정이 필요하니까 또 유기적 성숙이 필요하죠. 두 가지 이 관점 사이에서 계속 이것을 조화를 시키거나 종합을 하려고 하는 이 노력이 박용철에게 계속 나타납니다. 영감이 최후의 완성 단계에서도 작용한다. 그죠? 결국 박용철은 생리적 필연성과 언어 표현의 기술이라는 두 관점 사이에서 기술 그리고 필연성 왕래하면서 그죠? 진동하면서 체험과 변형의 실현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 평론의 제목은 시적 변형에 대하여이기 때문에 변형에 일단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의 중요함을 계속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영혼이, 영감, 감정 등의 체험의 영역, 언어 표현 이전의 영역에 대해서도 애착을 가진다. 그래서 마지막에 끝낼 때는 어떻게 얘기하면서 끝나나 하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는 시인이 널어놓은 이야기가 아니라 말을 재료 삼은 꽃이나 나무로 자, 나무 또 이런 비유를 쓰고 있어요. 식물의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시인의 한쪽이 혹은 왼통이 변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이게 이 평론 전체의 자기 주장을 요약한 것입니다. 시는 그냥 변설이 아니고 그냥 늘어놓는 얘기가 아니고 체험을 변형한 것이다. 그래서 꽃이나 나무로 자기 체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위에서 이미 수천 원을 버려 놓았으나 다시 돌이켜 보면 이것이 모두 미래에 속한 일이라 할 수도 있다. 이랬어요. 왜 미래에 속한 것이에요? 이건 언어 표현 과정의 일이니까요.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표현 과정 혹은 그 이후의 일이니까 나중의 일인 거예요. 우선 시인이 되려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남다른 체험이 중요하고, 그 체험은 보통 체험이라기보다는 영감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낭만주의의 문학관 기본적인 것을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면서도 언어 표현, 즉 기술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변형입니다. 변형이라는 개념이에요. 시인으로나 그저 사람으로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심두란 표현을 썼습니다. 마음심자를 썼어요. 마음머리에, 단순한 머리가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머리 하니까 이건 진짜 우리 신체 기관으로서의 머리가 아니고 마음 중심에 이런 뜻이겠죠. 이미 앞에서 흉화라는 가슴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심두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 점 경건한 불을 기르는 것이다. 불로 이제 비유를 합니다. 이 영감을 혹은 감정을, 영혼을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심두에, 마음의 중심에 불을 길러야 된다. 남아 고대의 성전 가운데 불을 정려들이 지키는 것과 같이 은밀하게 자결할 수도 있고 연기와 폭염을 품으며 타오를 수도 있는 이 무명화. 자, 이것도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무명화. 한자를 잡아야 돼요. 이름 없는 불입니다. 재밌죠? 왜? 이 마음 중심에서 타고 있는 이 불이 중요한데 이 불은 이름 없는 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명화다. 왜 이름 없어요? 아직 언어 이전에 어떤 영감이나 영혼이나 감정을 얘기하니까. 그러나 이건 뜨거운 것이다. 이미 이 초기 비평에서도 엉어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표현들을 썼던 것을 이제는 조금 더 개념화를 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일단 비유를 사용합니다. 불이라는 비유를 사용하고 게다가 그건 이름 없는 불이다. 무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조그만 감촉에도 일어서고 먼 향기도 맡을 수 있고 사람으로서 우리가 아무것도 만날 때나 어떤 호랑이 모양으로 미리 급함 없이 만져보고 맛보고 풀어볼 수 있는 기운을 주는 이 어떤 기운을 가진 거예요. 에너지를 가진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조금 옆길로 새서 얘기해 보면 들레즈라는 철학자는 이런 걸 인텐시티, 강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강도, 강렬도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강도. 이거는 가시적인 게 아니죠. 비가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시든 뭐 다른 예술이든 그 원천은 어떤 이런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그걸 이제 박용철은 뭐 구체적으로는 영감이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하고 뭐 감정이라고도 표현하는 이 무명화 이것인데 이건 언어 이전의 단계인데요. 이게 있어야 언어로 표현했을 때 변형했을 때에도 그 언어에 뭐가 담기겠어요? 강도가 담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로 표현된 언어 작품 속에 이게 불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들레즈식으로 얘기하면 인텐시티가 있느냐 없느냐 강도가 있느냐 혹은 강렬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시를 읽으면서 비평가가 평가하거나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김수영이라는 시인이자 이 비평가가 시에 힘이 맺혀 있는 시를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그 힘. 근데 시를 읽으면 어떤 시는 힘이 없고 어떤 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더 이론화하기는 어렵죠. 그건 체험 속에서 독자의 체험 속에서 느끼는 거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불에 대한 비유가 박용철의 변형의 시학에서 변형 이전의 체험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기운이라 그럽니다. 이 무명화, 시인에게 있어서 이 불기운은 거의 시에 앞서는 것으로, 그죠? 시에 앞서는 것입니다. 언어 이전의 단계니까요. 그래서 어떤 개념을 씁니까? 선시적인 문제이다. 선시, 시보다 앞선 것이다. 자, 그런데 시보다 앞선 이 불이, 무명화가 어디 있죠? 선시적인 것, 이것이 그러나 시를 닦음으로, 닦는다는 말은 이제 연마한다는 거겠죠. 그죠? 이건 언어 연마입니다. 언어 기술, 표현 기술. 시를 닦음으로 이 불기운이 길러지고 그 불기운이 길러짐으로써 그가 시에서 새로 한 걸음을 내어드릴 수 있다. 그죠? 언어를 갈고 닦음으로써 이 불이 더 어떻게 돼요? 더 커질 수 있다. 길러진다. 했으니까 길러진다.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교호작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는 박용철이 그동안 계속 견지해왔던 체험과 변형이라는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말하고 있다. 교호작용을 한다. 그죠? 이야말로 예술가의 누릴 수 있는 특전이요, 그 이상적인 코스일 것이다. 해서 이제 이 체험과 변형이라는 두 차원을 상호작용하는, 교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미 이 인용문을 읽으면서 설명했기 때문에 요약을 해보면 결국 박영출 후기 시론의 요체는 초기 시론에서부터 견지해온 표현 이전의 충동, 자, 이게 언어 이전, 여기서는 무명화 혹은 선시적인 것으로 표현됐습니다. 무명화, 선시적인 것, 이게 표현 이전의 충동인데 그것과 교호작용하는 언어 표현의 기술,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떤 개념으로 정립하려고 해요? 하나는 체험이고 하나는 변형입니다. 그죠? 를 구체한다. 그래서 이 논문은 박용실은 이 불기둥이 존재로서의 시작품과 상호작용에 관한 이론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말았다. 김윤식 교수가 그렇게 평가했는데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 둘 사이의 교호작용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천착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박용철의 전기 비평과 후기 비평을 다 종합해서 이제 문제 설정과 미적 근대성의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긴기림이나 이마도 이런 관점으로 한번 점검해봤기 때문에,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박용철의 문제 설정은 유기체적 문제 설정이고 이마의 변정법적 문제 설정, 긴기림의 기하학적 문제 설정과는 구별되죠. 변별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박용철이 보여주는 이런, 크게 보면 문해사조로 따진다면 낭만주의와 상징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고, 그러나 어디까지 갔어요? 이미지점의 차원, 이미지점은 감정을 이미지로 간접적으로 객관적 상관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미지점의 어떤 표현의 중요성, 이미지의 중요성, 이것까지 어느 정도는 포섭하는 그런 쪽으로 갔죠. 그러나 크게 본다면 미적 근대성의 차원을 예술의 자율성 측면에서 강조한다는 점에서 미적 근대성도 여러 가지 차원이 있지만 소극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다라고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기체적 문제 설정에 대해서 이 유기체적 문학 이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된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학의 유기체론에 대해서 여기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유기체적인 문학 이론이 있어 왔기 때문에 유비적 사유, 유비라고 하는 것은 뭐 인간의 일을 자연의 일과, 그죠? 견주어서 표현한다든지, 여기서 식물의 비유를 쓰고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유비적 사유입니다. 유비. 유기체적 세계관에 기초하고 이 유비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지적 논리와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전통적 사유다. 우리는 이런 유비적 사유를 아주 오래전부터 동서양에서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기체적 세계관은 유비적 사유가 세계관으로 정립되어서 세계 우주 대상을 기계주의로 보지 않고 하나의 동적 유기체로 본다. 뭐 이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재에 자세하게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유기체적 문제 설정에 대해서요. 그리고 문학 유기체로는 그 하위 범주입니다. 유비적 사유 방식과 유기체적 세계관이 상위 범주고 그 밑에 또 유기체론, 문학을 유기체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유기체로, 문학 유기체로는 다시 가정이론, 존재이론, 가치이론, 역사이론 등 다양한 또 영역으로 세분화됩니다. 우리가 주역 같은 이론서나 이 전통적인 우주 생성론 같은 거죠. 이것도 다 크게 보면 유기체, 즉 세계관에 입각해서 이 철학적인 어떤 동양 철학의 하나를 이루고 있죠. 서양에서도 화이트 헤드라는 철학자가 과정과 실제라는 이 중요한 어렵고 아주 방대한 지식 체계를 화이트 헤드가 제시했는데 그것도 크게 보면 유기체적 관점에 속한다. 그래서 이제 존재이론, 뭐 다양하게 지금 여기서 유기체적 문제 설정에 대해서 역사이론 또 다양한 관점으로 정리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지금 하기는 시간 관계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재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기 낭만주의 문학관이나 상징주의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문해사조로 따지면요. 예술의 자율성 이론으로 불리는 칸트의 주관적 관념론의 미학이 예술 형식의 한목적성, 미적 판단의 무관심성, 예술 표현에서의 천재의 개념 등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칸트적인 이 관점도 관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징주의에 대해서도 좀 언급하고 있고요. 존재 초기 비평에서 박용철 초기 비평에서 존재의 시론, 존재로서의 시와 이제 앞에서 공부한 것을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의 관점이 서로 충돌한다. 그래서 균열이 보인다. 크게 보면 박용철 시론은 미적 근대성의 측면과 유기체적 문제 설정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원한 미적 가치를 중시하는 초기 비평의 존재로서의 시관은 칸트의 예술의 자율성 이론과 관련되어 미적 근대성의 측면을 지니지만 소박한 낭만주의 시간이 지닌 폐쇄적인 차원에 국한되어서 소극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이 협소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용 과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효과주의적 비평 논강이다. 존재로서의 시간에다가 효용론적이죠. 왜? 독자나 비평가가 어떻게 작품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효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얘기니까요. 그래서 크게 이 미적 근대성의 소극적 측면에서 더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까지도 박용철은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서구 낭만주의는 칸트의 자율성 이론을 배경으로 하면서 프랑스 혁명의 좌절과 산업혁명의 진행 속에서 근대사회의 압박과 질곡에 대항하는 미적 근대성의 적극적 측면을 가진다. 서구 낭만주의가 이 적극적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혁명이 좌절되고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역사철학적 근대성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저항 같은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1930년대 박용철이 보여준 이 미적 근대성은 그러한 어떤 근대성 전체에 대한 혹은 역사 현실에 대한 저항의 측면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극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금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건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큰 틀에서의 평가입니다. 후기 실론에 가면 박용철이 하우스만 이론을 수용하면서 변설 이상의 시, 이건 이마를 비판하는 것이고 방기교주의, 이건 김김을 비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체험과 변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봤던 그러한 두 가지 관점을 종합하려는 그런 이론을 시적 변형에 대하여에서 체계화합니다. 이 시적 변형에 대하여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박용철이 보여준 가장 높은 수준의 비평적 관점을 보여준다. 선시적인 것과 언어 표현, 다시 말해서 기술과 선시적인 것은 영감이죠. 영감과 기술의 관계. 이것을 체험과 변형이라는 개념으로 정립하려고 하는 시도가 박용철 실론에서 가장 정점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박용철에 대해서도 공부가 끝났는데요.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1930년대 비평을 대표하는 김기림, 이마, 박용철의 비평을 크게 전기 비평과 후기 비평으로 나누고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요소를 찾아서 크게 특징이 달라지는 측면을 살펴봤고요. 또 더 크게 보면 김기림, 이마, 박용철의 비평 전체를 비교해 봤고요. 이제 이 논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다음 챕터에 가면 물론 본격적인 연구는 앞으로 과제로 남겨두었지만 이제 구조적 연구에서 계보적 연구로 진행하겠다라는 일종의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조적 연구는 동시대적 연구인데 계보적 연구는 이제 역사적 연구죠. 그러니까 계보적 연구가 된다면 김기림 비평의 계보, 이마 비평의 계보, 박용철 비평의 계보에 속하는 역사적인 이 단계마다 비평가들이 있을 텐데 물론 기계적으로 너무 이렇게 계보를 나누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구조적 연구를 계보적 연구로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큰 틀에서 내가 이제 목표로 했던 이제 연구의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번 학기 진도는 다 나간 것 같고요.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우리 수강생들의 2차 과제물, 그리고 기말고사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가 다시 악화되고 있어서 제 3차 유행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문과대학에서는 비대면 기말고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은 조금 더 기다려 보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공지사항에, 블랙보드 공지사항에 올리기로 하고 일단 2차 과제물을 우리 학생들이 잘 준비해서 제출하기 바라고요. 29일 자정까지죠. 그리고 이제 피드백이 남았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